20세기 10대 발명품 중에서 8개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라디오하고 텔레비전 세트, 텔레비전 방송, 항공기, 무선 전화기, 상업용 핸드폰,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대량 생산 자동차가 그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말랑말랑한 주제로 미국산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세계 자동차 왕국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1886년 독일의 칼 벤츠와 다임러 고트리브가 발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자신들이 가장 먼저 했다, 미국은 자신들이 가장 먼저 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내연기관차 자동차는 발명은 독일이 했고 그것을 상품한 것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모터스포츠 경기를 도입해서 돈 많고 할 일 없는 귀족들을 끌어모아서 시속 16km밖에 나가지 않는 자동차를 물건으로 상품하는 그런 전략에 성공합니다. 근데 그걸 유럽을 여행했던 헨리 포드가 보고 저건 아니다 싶어서 미국에 와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 대량 생산 시작했고, 그것이 미국산 자동차가 자동차 왕국이 되는 그런 기초입니다. 사실상 그걸 완성한 것은 GM이죠. GM에서 23년 동안 CEO를 했던 알프레드 슬로는 주기적인 모델 체인지 등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동원해서 미국을 자동차 왕국으로 만드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그리고 1980년대 금융 자유화 등 미국의 정책 변경으로 그 주도권을 일본에게 빼앗깁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기름값으로, 석유 파동으로 기름값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중소형차, 경제형차를 해 집중했고, 그것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했고, 그로 인해서 미국 회사들은 일본 차의 수입 금지를 정책을 씁니다. 관세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일본 회사들은 그렇다면 미국 가서 직접 생산하겠다 하는 현지 생산 기법을 동원합니다. 더불어서 토요타 생산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생산 기법을 만들어서 일본 차가 20세기 말 21세기 초 전 세계를 지배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기서 포드와 일본의 생산 방식 혁신에 대해서 잠깐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드의 생산 방식 혁신은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기계적으로 설명이 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노동자들 시급을 2.54달러에서 5달러로 높였다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포드 자동차에 인력이 14,000명이 필요했는데 그때 그 회사 취직하고 또 몰려든 사람이 1년에 7만 명이었습니다. 컨베이어 시스템은 지옥이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자주 그만뒀죠.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은 헨리 포드가 시급을 2배로 올려버립니다. 물론 업체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죠. 그러나 결국은 성공했고, 그것이 미국에서 자동차가 좀 더 많이 팔리는 계기가 됩니다. 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나중에 저금을 해서 자동차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은 우리가 적기 생산 등 여러 말을 쓰지만은 이 역시 경제적으로 이야기라면 GM의 경우 1980년에 연간 500만 대 생산하는데 인력이 80만 명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토요타는 연간 400만 대 생산하는데 7만 명을 해결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무서움을 아시는 분들은 얼른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주도권이 지금은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국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은, 저는 이미 1915년경에 중국의 시장 독재화 시작된다고 말을 했었고, 1917년에는 전기차가 중국 시장의 중심이 된다라는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일본이 망한다, 중국이 망한다, 미국이 망한다, 엄청나게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2023년 3,009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사상 최대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중국은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본주의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중국의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내세우면서 알리바바의 마인 같은 사람들을 홀대하면서 중국에서 살 수 없다는 쪽으로 거대 부자들이 해외로 돈을 많이 빼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위험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는데, 그건 뭐 여기서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그렇습니다. 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은 20세기 초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대국화가 됐느냐를 살펴보자면, 미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철도 왕국이었습니다. 1850년에 33,600km, 1900년에 36만 km 달했습니다. 철도 왕국이었죠. 그런데 미드를 많이 보신 분들은 가끔 접할 수 있겠지만은 미국에서 철도 산업은 부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차 회사들이 정부에 로비를 해서 그렇게 된 그런 부조리한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자동차 회사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미국인들이 발휘되겠다 라는 논리를 동원하면서 보조금을 끌어내죠. 더불어서 전차 회사를 인수해서 그 회사를 고사시켜버립니다. 동시에 루즈벨트 대통령 등 정치권을 동원해서 도로 건설을 많이 하라고 촉구합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를 건설한다, 이런 논리죠. 그 도로는 또한
미국의 정신, 자유의 상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9만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여러 가지 도로를 만들고 있지만 경작 가능 면적의 10%가 도로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죠. 물론 LA나 샌프란시스코 또 워싱턴 같은 데, 뉴욕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빵빵거리는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난다고 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미국 자동차의 대중화 과정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마케팅을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인의 개척 정신과 가장 잘 어울린다. 이동성에서 가장 좋다. 이건 자유의 상징이다. 권력의 상징이다. 자유는 그 권력이다. 더불어서 프론티어 정신을 강조합니다. 또한 알프레드 슬론 등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경제 대공황 탈출을 위해서 의도된 진부와 전략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은 보통 4년마다 신차를 바꿉니다. 근데 바꾸는 이유가 뭐냐? 기존 차가 좀 허접해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차를 바꾸고 싶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나라에 따라서 6년마다 모델 체인지를 하고 유럽은 보통 10년, 12년마다 모델 체인지를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대부분 4년에서 6년 정도마다 신차 체인지를 합니다. 또 다른 점은 미국의 20개 스포츠 이벤트 중에서 17개가 모터스포츠였습니다. 2009년 기준 그랬습니다. 그만큼 모터스포츠에 관심이 많았고 모터스포츠는 많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져 있죠. 또 하나는 LA 폭동 등 그 다운타운에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백인들이 도시를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외에 많은 건물을 짓고 다운타운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필요한 그런 형태가 결국은 미국이 자동차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또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리어 시트를 완전히 젖히면은 그걸 풀폴딩이라고 하죠. 이게 사실 미국에서 카섹스를 염두에 두고 그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니밴도 그런 개념으로 등장했다라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구장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는 아직은 지금도 자동차 구장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폭넓게 활성화됐다고 할 수는 없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주변에 맥도날드, 홀리데이 이런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유도를 하죠. 여행 가이다가 어느 곳에서나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다. 또 다른 것은 테일게이팅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가지 않는다는데 젊은이들이 여러 명이 차를 몰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행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들은 거대 월마트 같은 거대 그런 상점에 가서 주차장에서 거기에서 간단한 캠핑을 해도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많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 때문이죠. 우리하고 많이 다른 문화죠. 그리고 드라이빙 스루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입니다. 가게에 들릴 필요가 없이 운전하고 가다가 물건을 주문하고 다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죠. 또 하나는 미국은 SUV를 승용차가 아닌 트럭으로 세금 혜택을 줍니다. 픽업 트럭과 마찬가지죠. 픽업 트럭이 그래서 미국 베스트셀러가 1, 2, 3위를 차지합니다. 포드 F150 같은 경우는 세단 베스트셀러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보다 2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94만 대까지 연간 판매를 했었습니다. 연비 기준과 안전 기준을 더 완화시켜줘서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하죠. 이는 일본의 경차와도 비교됩니다. 일본에서 경차가 보통 시장 점유율이 50% 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경차에 대한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 혜택도 그렇고 세제 혜택도 그렇고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책이 그 나라의 자동차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것보다 또 한 달 더 나가서 대중교통을 더 확실히 발전시켜서 굳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올 필요가 없이 만들어줍니다. 유럽 여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내버스가 정시 도착이 됩니다. 정시 도착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시내로 승용차를 끌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산 터널 통과 비용 그런 것도 비싸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파리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까지는 그래도 시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가보면 시내버스 외에는 관광버스는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도 가끔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시내에서 걸어다니기 아주 좋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동차는 미국인의 세속적인 종교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사실은 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갈 때마다 자주 느꼈던 겁니다. 또한 자유와 독립의 상징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소비주의 욕망의 지존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미국 차가 다시 말해 1920년대 미국산 자동차 50%가 포드였고 1950년대 전 세계 자동차 82%가 미국 차였었는데 1970년과 1980년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점차 크게는 제조업은 점차 쇠퇴했고 지금은 빈 카운터스라는 용어가 등장해 있습니다. 2009년에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고 결국은 사상 초유로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GM을 살려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챕터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